자, 이제 소득접근법, 우리 가치평가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접근 방식인 소득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에서 첫 번째 소득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또 재무제표 추정을 통해서 이런 토픽들은 소득접근법, 미래의 어떤 경제적인 효익을 추정해서 그것을 현재 가치화한 그 값들의 합으로서 구하는 소득접근법의 개념이 이미 앞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사실은 별도의 토픽으로 앞으로 다뤘지만 가치평가와 연결하자 보면 추정과 관련되는 우리 순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이라든지 재무제표 추정과 관련되는 모든 내용들은 가치평가의 3방식 중에서는 소득접근법, 지금부터 다뤄지는 소득접근법의 내용들이 미리 다뤄졌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개념적으로 이제 소득접근법에서 중요한 두 가지 변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래의 소득 흐름을 추정하고 이것을 현재 가치로 바꾼다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분자에 위치하는 소득 흐름과 이것을 현재 가치로 바꾸기 위한 자본 비용, 현재 가치 할인율인 자본 비용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추정을 하고 이것을 현재 가치로 바꾸기 위한 자본 비용, 그래서 변수 캐시플로우와 이 할인율이라고 하는 변수가 우리 소득접근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득접근법에서는요, 소득 흐름과 자본 비용의 두 개의 성격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투하자본 방식과 자기자본 방식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투하자본 또 자기자본, 우리가 처음에 개념 정리를 할 때 이 투하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 자본 플러스 자기 자본의 합이다, 이렇게 처음에 개념 정리를 했고요. 투하자본 자체가 이런 형태로 타인 자본 플러스 자기 자본과 같은 형태로 정의되지 않고 영업용 순자산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정의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제가 지금 진행하는 강의에서는 반드시 투하자본은 타인 자본, 차입부채 같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개념을 정해놓고 쭉 연결시켜서 논리를 연결시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투하자본 방식일 경우에는 순현금 흐름도 투하자본,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합으로 구성되어지는 순현금 흐름이 되며, 또 자본 비용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가중평균 자본 비용, 그러니까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합으로 구성되는, 또 각각에 대해서 타인 자본의 가중치 또 자기 자본의 가중치에 대해서 가중평균으로 이루어지는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율을 적용하셔야 되고요. 자기 자본 방식일 경우에는 자기 자본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할인율 자체도 자기 자본 자본 비용으로 이렇게 할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왼쪽에 투하자본 방식으로 구해지는 이런 소득 흐름을 투하자본 순현금으로 하고 할인율을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했을 때 구해지는 값은 기업 가치가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자기자본 방식으로 구해지는 경우에는 바로 주식 가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방식에서 구해진 주식 가치는 투하자본 방식일 경우에는 기업 가치에서 반드시 부채 가치인 차입 부채를 차감해서 그 다음에 주식 가치로 오는 이런 2단계 구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 항목과 명목 항목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소득 흐름 분자와 분모, 자본 비용을 맞춰줄 필요가 있고요. 실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리얼 텀이 되는 것이고요. 명목은 노미널 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감안된 상태는 명목 항목입니다. 실질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감안되기 이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가 사실 좀 헷갈리는데요. 명목이 현재 현실적인 상황이고 실질은 가공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살 겁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밸류에이션 경우에는 명목화 시켜가지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 그렇게 추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매출을 추정할 때 판매 단가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판매 단가를 적용시키고 또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판매 단가에 인플레이션이 감안된 형태로 넘어오니까 변동비는 인플레이션이 감안되고 반면 이제 고정비는 별도로 움직인다는 거죠. 비용 중에. 그래서 임차료가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씩 발생한다. 그러면 1억 이렇게 5년 동안 그냥 그 금액을 그대로 가면 인플레이션이 감안 안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감안 되는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율만큼 조금씩 올려주는 형태로 한 3%씩 계속 올려주는 그런 형태가 돼야지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고정 금액이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할인율을 구할 때도 실질 이자율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명목 이자율을 써야 되고 반드시 이 인플레이션이 감안된 모든 숫자로 그 전체적인 추정 구조를 맞춰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과거 재무제표는 전부 다 모든 항목들이 인플레이션이 감안된 상태에서 나타난 실적들입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살펴봤던 우리 재무 비율 분석 같은 것들에서 영업이익률이 5%다라고 하는 것은 명목 항목을 구성을 했을 때 5%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재무제표의 분석, 재무 비율 분석을 통해서 나온 비율들을 향후에 우리가 추정치에서 어떤 변수로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라는 것 측면에서는 이것도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이 감안된 상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전 항목, 세후 항목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세후로 세금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세후 항목으로. 자, 우리가 영업이익에서 세금을 감안한 법인세 비용을 감안한 세후 영업이익을 계산했었고요. 또 세금이 별도하게 분리가 될 경우에는 이자 비용도 세후 이자 비용, 또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 수익, 임대료 수익도 전부 다 세후 금액으로 이렇게 감안을 했던 겁니다. 반드시 소득흐름에도 세후로 감안했다면 자본 비용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자 비용도 세후 이자 비용으로 같이 맞춰주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성장률을 추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률은 크게 봤을 때 과거 성장률을 이용하거나 혹은 외부의 예측 자료가 있으면 그러한 추정 자료를 이용하거나 혹은 기업 내부적인 그런 변수들을, 자체적인 변수들을 이용해서 성장률을 추정하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성장률 추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것은 이제 과거 성장률을 계속 이용한다. 물론 이제 향후의 추정치라는 것이 과거 성장률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거 성장률을 베이스로 깐다는 의미지 과거 성장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항상 무리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과거 성장률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것인가 라는 것을 봤을 때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변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산술평균, 가중평균, 기하평균.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과거에 예를 들어서 성장률을 이 표와 같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연도별 성장률이 4.76%, 12.73%, 5.65%, 6.87%, 6.43%로 계산이 됐을 경우에 단순한 산술평균일 경우에는 이러한 성장률을 연도로 5개년치니까 5로 나눠서 7.29%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중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평균 경우에는 5로 나눴으니까 각각의 가중치가 20%로 이렇게 적용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중치를 다르게 가져간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장률을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가까운 성장률이 주는 의미가 훨씬 더 시사점이 크다. 그것이 더 현재 시점에서의 미래를 추정하는데 보다 적정한 지표다라는 라는 의미에서 현재 시점과 가까운데 가중치를 높여주고 과거로 멀어질수록 이 가중치를 낮춰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각각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한 이런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중평균으로 구한 성장률은 산술평균으로 구한 성장률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하평균, 흔히 이제 카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그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하평균은 이렇게 149라는 숫자가 우리 어디 있었습니까? 이 숫자죠. 149. 또 105라는 숫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처음의 숫자입니다. 이렇게 최초 연도와 최종 연도 값 두 개만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5분의 1승을 해서 1로 나눠주는 이런 산식을 통해서 기하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복리 여건을 좀 자연스럽게 감안을 함으로써 가중치가 부여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계산이 되는 과정인데요. 이것은 이제 중간에 만약에 편차가 크단 말이죠. 이 사이에 중간에 편차가 크다. 이런 편차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보시다시피 최초 연도와 최종 연도 두 가지 변수만 감안하는 이런 단점이 존재하는, 장단점이 각각 존재하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예측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외부 예측 자료. 외부 예측 자료 같은 경우에는 과거 성장률을 단순하게 가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현실적이고 적절한 추정치가 되는데, 단지 이제 유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누가 추정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업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분석가든가 업종 분석가인가, 또 독립적인 입장에서, 그렇죠? 간혹 이제 어떤 투자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때 독립적이지 못한 그런 입장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입장에서 예측된 자료인가 라는 것이 첫 번째 고려돼야 할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추정치 자체가 적시성이 있는가, 그래서 최신의 정보가 충분히 포함된 자료인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추정치 자체의 근거가 뭐 작년치 원래 일어난 내용들이 가만히 안 돼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추정이 이루어진다든지, 1년의 텀이 발생해버렸든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기술적인 라이프 사이클이 몇 개월 단위로 주는 상태에서는 이런 적시성이 없을 경우에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수의 예측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너무 크지 않느냐, 불일치 정도가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럴 경우에는 이것이 물론 이제 어느 한쪽이 정확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예측치 자체에서 이를 단순하게 평균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업 자체의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이익을 가지고 순이익에 대한 성장률을 계산하는 간단한 구조로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좀 변형해서 또 이렇게 연결시켜서 성장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이익 증가율을 GNI, Net Income의 Growth Rate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이것은 차기의 순이익에서 단기 순이익을 차감을 시켜주고 이것을 단기의 순이익으로 나눠준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장률을 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간단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단기의 순이익은 또 결국 다르게 구성하게 되면은 차기자본, 현재 지금 우리의 차기자본에서 이 차기자본 수익률을 곱하는 것이 순이익 금액 자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차기자본에다가 순이익의 율을 곱하면은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차기의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의 차기자본 중에서 유보되는 금액이 있죠.
배당되는 것 말고 유보되는 금액을 더 더해주면 자기 자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역시 자기 자본 순이익률을 곱하면 이제 차기의 단기 순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차기의 순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식 2, 3을 식 1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 2, 식 3을 다시 좀 그리면요. 요것을 이렇게 위에 올리고요. 요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자는 자기 자본 요렇게 된 것은 식 2의 금액과 똑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없어져 버리고 요 뒤에 부분은 남겠죠? 뒷부분 남아서 분자는 유보 이익 곱하기 자기 자본 순이익률 ROE가 되고 리턴 온 이퀴티가 되고요. 분모는 그대로 NE가 되면 역시 이것을 다시 풀어주면 유보 이익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바로 유보율이 되고요. 유보율에다가 자기 자본 순이익률을 곱하면 이것이 바로 순이익의 성장률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유보를 할 것인가, 또 이 유보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해낼 것인가, 자, 이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는데, 이러한 변수들, 유보율이라든지 우리가 자기자본 순이익률에 대해서 과거 실적을 분석해내고 또 미래 추정치를 이렇게 확보해 나갈 수 있다면 이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순이익에 대한 성장률을 추정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변수는 비단 자체적인 변수로서 추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분석을 해서 추정할 내용들을 검증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순이익 성장률, 순이익 증가율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향후에 소득 흐름을 추정하는 것은 순이익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순현금 흐름을 사용해서 DCF라든지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메소드라든지 이런 형태로 추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순현금 흐름의 성장률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순이익 성장률은 보시다시피 유보율 곱하기 자기자본 순이익률이었는데, 이것이 순현금 흐름 성장률에서는 재투자율 곱하기 현금 투자 수익률로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서 순이익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재투자율이 유보율이었죠. 유보율이 되고, 이것이 자기자본 순이익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만 우리가 현금 흐름으로 바꿔주면 밑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사실은 동일한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 캐시플로우, 순현금 흐름의 차이, 그죠? 순현금 흐름의 차이를 단기의 순현금 흐름으로 나눠주면 이것은 당연히 이제 순현금 흐름의 증가율이 될 것이고요. 순현금으로서 성장률이 될 것이고요. 이 변수들을 하나씩 보시면, 자, 단기의 순현금 흐름은 영업 순자산 곱하기 CROI입니다. 우리 CROI는 현금 투자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Cash Return on Investment가 되겠습니다. 우리 흔히 뭐 ROIC 이런 개념으로 비슷하게 쓰는데요. 이때 이제 순자산에 대한 리턴이 물론 여기서는 캐시가 돼야지 ROIC도 현금 투자 수익률과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기의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단기의 영업용 순자산에서 설비 투자 부분을 플러스 시켜줘야 되겠죠.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업 순자산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역시 캐시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산식을 앞쪽과 동일하게 구성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앞쪽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본의 수익률이었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의 유보 이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기 자본 순이익률을 곱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영업용 순자산에서, 그죠? 영업용 순자산에 대한 수익률, 그죠? 현금 투자 수익률, 또 늘어난 부분은 유보액이 아니라 설비 투자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하고 역시 대입을 시켜주면
캐시프로 1이 이렇게 가고요. 캐시프로 제로가 이렇게 가는 상황으로 역시 대입을 시켜주시면 영업용 순자산 곱하기 CROI는 양쪽에서 상쇄가 되고 남는 것은 이 부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에다가 CROI 곱하고 역시 넷 캐시프로는 그대로 옵니다. 넷 캐시프로 제로는 그대로 오면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바로 제 투자율이 되겠습니다. 설비 투자 나누기 넷 캐시프로는 제 투자율이 되고 나머지 여기에다가 현금 투자 수익률을 곱해주는 형태로 역시 변형을 시켜주시면 우리가 현금 흐름에서 이러한 현금 흐름에서 이제 성장률을 구하는 산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추정 기간에 따른 구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추정을 했을 때 은연중에 우리는 매년 추정을 해가지고 몇 년을 추정했습니다. 5년을 추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매년 추정하는 방식은 우리가 추정 기간을 구분할 때는 다기간 추정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단일 기간을 추정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 평가에서는 추정의 기간을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해가지고 현재로부터 무한대까지의 추정 기간을 둔다고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다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추정을 해서 먼 데까지 간다는 얘기고요. 단일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차기년도 하나만을 갖다가 추정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지금부터 무한대까지의 전체 기간을 하나의 증가율로 이렇게 추정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용어는 단일 기간 같은 경우에는 단일 기간 자본화 방식, 영어로는 Single Period Capitalization Method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기간 같은 경우에는 다기간 할인 방식, 다기간 Multi-Period Discounting Method 이런 용어를 써서 좀 구분을 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단일 기간 추정 방식일 때 공식은 차기 년도의 인컴을 할인율에서 성장률을 차감한 이 용어를 우리가 자본화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본화율 D-G 할인율 빼기 성장률을 우리가 자본화율이라고 하고 그래서 차기 년도 인컴 하나를 추정하고 이것을 자본화율로 나눠주면 그것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단기의 이익이 100입니다. 자, 성장률이 3%, 그 다음에 할인율이 13%일 때 단일 기간 자본화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차기의 인컴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차기의 인컴은 단기의 인컴에다가 그로스 레이트를 곱하면 되고 100에서 3%만 올려주면 103이 되겠습니다. 또 분모인 자본화율은 할인율 13%에서 성장률 3%를 뺀 값이 되므로 가치평가액은 103에서 10%를 할인율로 적용했을 때 1030이 된다. 이렇게 간단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단일 기간 자본화 방식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추정치를 매년 추정해서 무한대까지 가는데 자, 캐시프로의 모양이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로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이 현금 흐름 자체를 매년 추정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러한 선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추정하나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매년 공을 들여서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추정하는 방식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단일 기간 자본화 방식을 적용하면은 훨씬 더 쉽게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소개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다기간 할인 방식, 멀티피리어드 디스카운팅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추정 기간들을 두고 매년 추정을 해서 합산을 하고 이것을 무한대까지는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이후 기간을 소위 말하는 연구 가치, 컨스턴트 밸류로 이렇게 공식을 통해서 계산해서 합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추정 기간을 T년도까지로 두겠습니다. T년도까지로 두고 그 다음에 T년도 이후에 부터 무한대까지의 값을 컨스탄트 밸류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연구가치 컨스탄트 밸류는 결국 T 시점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자본화 방식, 단일 기간 자본화 방식을 적용시킨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T 시점에서 그로스 레이트를 적용시킨 T 플러스 1년차 차기 년도의 인컴을 추정하고 이것을 앞에서 공식과 같이 자본화율 D-G는 자본화율이었으니까 자본화율로 할인을 시켜주면 T 시점에서의 가치가 됩니다. T 시점에서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것은 자, 이 뒤의 금액은 T 시점의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현재 시점으로 할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기간 할인 방식일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추정 기간의 현가 더하기 연구 가치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가치의 현가를 합산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현재 시점의 100인데 이것을 3%씩 매년 올리면 매년 또 값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할인율이 13%로 했으니까 13% 값으로 이렇게 할인을 하게 되면 이러한 값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가치의 합은 추정기간 5년 동안에는 381.9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이후에 5년차 이후에 6년차부터 무한대까지는 앞에서 보셨던 연구 성장 모델 1기간 자본화 방식에서 적용했던 모델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자, 연구 가치는 스타팅이 얼마가 됩니까? 115.9 앞에서 숫자가 바로 이 숫자가 되겠습니다. 5년차의 인컴에다가 6년차 인컴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에 3%만큼을 올려준 다음에 역시 할인율에서 증가율을 차감시킨 10%로 연구 가치를 구하면 1194.1이 되고요. 이 1194.1을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알고도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도록 아예 연구 가치 현가의 합을 더한다 이렇게 입에서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T 시점에서의 값이므로 5년 시점에서의 값이므로 반드시 다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구하면 164.1이 되고요. 앞에서 구한 5년치 동안의 381.9에다가 그 이후의 값인 648.1을 더하게 되면 1030이 되고 이 값은 자, 앞에서 단일 기간 자본화 방식에서 구했던 값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선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끊어서 구하나 이렇게 하나의 직선으로 구하나 똑같다는 겁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약간의 폭의 변동이 있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시사점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기간 구분을 좀 응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1기간 자본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한대까지 같은 증가율로 계속 적용이 된다라는 차원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어떤 아주 성장기에서 안정적인 그런 캐시플로우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도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증가율을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성장률의 차이를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완만한 이런 그 스테이지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한 이런 어느 정도 기간까지의 성장률, 첫 1구간의 성장률을 좀 높은 성장률을 적용시켜 주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연구 가치로서 연구 성장률을 컨스턴트하게 이렇게 적용시켜주는 그런 변형된 모양이 필요하고 이것을 우리가 꺾어서는 한 번 만들어 줄 때, 그래서 기간을 두 개로 구분해 줄 때 우리가 2기간 자본화 방식 이런 용어를 쓰고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구간 가치 같은 경우에는 차기년도 인컴에다가 이런 변수를 곱해주고요. 이것을 D-1기간의 성장률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제2구간의 가치는 N년도에 부터 그 이후 N 플러스 1년도 인컴을 이러한 변수로 이렇게 할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예제를 풀어보시면 제1구간의 미래 5년간의 성장을 5%로 가정하고 또 그 이후에 6년 차부터는 3%부터 무한대까지 간다라고 성장을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의 인컴을 100이라고 하고요. 할인율을 30으로 가정하게 되면은 이제 좀 더 1기간으로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성장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성장률을 꺾은 선으로 두 개로 구성해주는, 오늘 5%, 그 다음부터는 3%다. 무한대까지 간다. 좀 더 현실적인 가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공식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값이 구해지게 되고요. 제2구간도 역시 공식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치평가 금액은 1구간의 가치, 그 다음에 2구간의 가치가 합이 되겠죠. 그래서 403.3과 703.5의 합인 1116.8이 이 기간 자본화 방식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좀 더 확장을 하게 되면 3기간, 4기간, 5기간 여러 가지 기간으로 확장할 수 있겠지만 너무 복잡한 그런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다기간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겠죠. 매년 추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간에 대해서 3기간 정도까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3번 꺾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3번 꺾어지는 그런 상태. 물론 이 이후에는 무한대까지 간다. 이런 가정에서 각각의 공식들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식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바로 예제를 보시면 자, 첫 번째 1구간에서 성장률을 얼마로 뒀느냐? 5%.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구가치는 3%. 역시 현재 시점의 인컴은 100, 할인율은 13이라고 했을 때 3기간에 대한 가치는 각각 1기간, 2기간, 3기간의 값이 나왔고 최종적인 가치평가액은 이러한 세 가지 값의 합인 1146.4라고 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자본화 방식은 매년 추정을 해야 되는 다기간 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실무적으로 할 때 주어진 시간과 비용 또 인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추정 자체에 대한 노력을 이렇게 많이 기울여서 소득접근법에 대한 시간과 비용과 인력을 많이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주어진 시간 내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시장접근법이라든지 자산접근법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시장접근법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더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소득접근법에서의 방식을 자본화 방식으로 바꿔서 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자본화 방식은 다기간 추정 방식으로 갔을 때, 매년 몇 년도를 추정한 다기간 추정 방식으로 갔을 때, 그죠? 다기간 추정 방식으로 갔을 때, 자, 이렇게 매년 좀 다른 형태로 추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기간 추정 방식에서도 이 이후의 시점에 무한대까지 가는 연구 가치를 이 시점으로부터 출발한 단일 기간, 그죠? 1기간 자본화 방식으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 이후의 연구 가치 자체를 2기간으로 한다든지 3기간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다시 현재 가치로 적용시키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단 요 추정 기간
자체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추정하시더라도 연구기간을 계산할 때 방금 말씀드린 1기간, 2기간, 3기간 자본화 방식이라는 것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정교한 형태의 그런 그 추정 방식을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연중 기준 할인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id-year Discounting Convention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다기간 추정 방식을 적용을 했을 때 예를 들면 1차 년도의 캐시플로우를 우리가 할인할 때 할인율 전체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할인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년도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에 2차 년도 복리로서 이 전체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할인을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과연 합리적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1차 년도의 캐시플로우를 할인율을 적용해서 통째로 할인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 캐시플로우 1년차 캐시플로우가 연말 시점에서 한꺼번에 발생했다, 이런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캐시플로우 2도 역시 마찬가지로 2년차 말에 한꺼번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은연중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캐시플로우를 구성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비용들, 또 그리고 순전자본이라든지 자본적 지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연말 기준에 한꺼번에 발생하는 게 전혀 아니죠. 연중 여러 상황들이 다 이렇게 가만히 돼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면은 연말로 할인을 하는 것보다는 이 1년도의 전체 연도의 중간치인 연중으로 할인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차원에서 할인율 자체를 여기서 보시면 매년도를 0.5, 여기서에 대해서는 0.5, 그 다음에 2년차는 2성으로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1.5로 이렇게 할인을 해서 각각 연도에 연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할인하는 방식을 우리가 연중 기준 자본화 방식. 자, 이것이 단일 기간이면은 연중 기준 단일 기간 자본화 방식,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제에서 보시면 인컴이 예를 들어서 단기의 인컴이 100이고 성장률이 3%, 할인율이 13%일 경우에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할인을 하게 되면은, 연말 기준으로 할인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리 100에 3%의 증가율을 적용시키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할인율에서 성장률을 차감시킨 1030이 되는 반면에, 연중 기준일 경우에는 할인율 자체를 성장치 자체를 우리가 0.5를 적용시켜 가지고 1094.9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할인을 시켜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연중 기준을 다기간 할인 방식에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기간 할인 방식에 적용시키면 우선 추정 기간 동안에 구하는 값은 매년도 추정된 현금 흐름, 여기서는 인컴이라고 표시했는 이 현금 흐름을 매년도 할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년차는 0.5, 2년차는 1.5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1차 년도를 1 하는 것이 아니라 0.5, 그 다음에 2차 년도는 2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5 이런 형태로 변형을 시켜준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 부분인데, 분자 구성되는 이 부분은 앞쪽에서 단일 기간 자본화 방식을 적용했을 때 그 공식이 그대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결국 N년도, 5년도라고 했을 때 요 5년도 이후의 연구 가치를 다시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현재 가치화해서 두 값을 합산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추정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구해보면요. 자, 가정을 이렇게 매년도 현금 흐름을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연말 기준으로 현가를 계산한 경우와 연중 기준으로 현가를 계산한 값은 이렇게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앞쪽 부분 추정 기간에 대해서 연말 기준이냐 연중 기준이냐에 따라서 구해진 값이고요. 자, 이제 연구 가치 부분은요. 연구 성장률 3%로 감안했을 때 연말 기준 또 연중 기준의 연구 가치를 계산하면 각각 665.3과 707.2가 되는데 이것은 연말 기준일 경우에 5년차의 인컴을 6년차로 이렇게 증가율을 통해서 올려준 다음에 할인율과 그다음에 연구 성장률의 차이인 10%로 나눠준 다음에 다시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식.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본 연구 가치의 계산 방식이고 연중 기준일 경우에는 자 역시 앞에 공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연중 기준과 관련된 부분들이 더 감안된 후에 현재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두 부분 추정 기간 5년 동안의 값하고 그 다음에 연구 가치 부분을 각각을 두 부분을 감안했을 때 연말 기준일 경우에는 394.4에서 665.3을 더한 1059.7이 되고요. 연중 기준일 경우에는 419.3 더하기 707.2 합쳐서 1126.5라고 하는 값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중 기준일 때는 항상 연말 기준에 비해서 최종적인 값이 조금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소득 흐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이 남았는데, 우선 투하 자본 방식,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합인 투하 자본 방식으로 구해지는 값과 또 자기 자본 방식, 주주한테만 적용할 수 있는 자기 자본 방식에서 구해질 수 있는 현금 흐름은 이렇게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크게 봤을 때 투하 자본 방식에서는 EBITDA,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방식일 경우에는 EBT, EAT. 자, 이것이 영업 외적으로 발생하는 소위 말하는 이자 비용 같은 것을 감안하기 이전의 값이고요. 그 다음에 EBT, EAT는 텍스의 차이가 있지만 이자 비용 같은 이런 타인 자본과 관련된 부분들이 빠진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투하 자본과 자기 자본 방식의 차이는 결국 타인 자본의 부분들을 감안한 후의 값인가, 이런 타인 자본에 대한 이자 비용 같은 것을 감안한 후의 값인가, 그래서 결국 주주의 몫으로만 남은 값인가, 혹은 그 이전에 주주와 채권자들한테 동일하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값인가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캐시프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캐시프로에서도 이 캐시프로 to investment capital 혹은 invested capital net 캐시프로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와 주주한테 모두 적용되는 그런 캐시프로고요. 그 다음에 net 캐시프로 to equity 혹은 equity net 캐시프로라고 하는 것은 타인 자본의 몫인 좀 이따 살펴보시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자 비용을 차감, 그것도 세후 이자 비용을 차감하고 차입금, 원금의 증감 부분들까지도 감안한 후에 순수하게 자기 자본 제공자인 주주의 몫으로 남은 그런 캐시프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하 자본 방식일 경우하고 자기 자본 방식일 경우에서 어떤 현금 흐름의 차이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주주한테만 적용되는 장점이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소득 흐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캐시프로를 가지고 우리 소득접근법에서 추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금 흐름을 사용할 때 장점은
실질적인 소득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의 회계적인 지표, 이런 회계적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좀 조정이 필요하고요. 또 회계적인 이익과 현금 흐름을 비교함으로써 이익의 질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자본 제공자에게는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가 주주는 현금 배당, 그렇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캐시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고, 또 채권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자나 원리금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캐시로 나한테 내가 받을 수 있는가, 내가 회수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좀 보다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용 가능한 자료가 아주 많이 존재를 합니다. 캐시 기준으로 해서 현금 흐름표, 또 우리 일반적인 그 여러 가지 정권 분석 기관이라든지 업종별 산업 전문가의 보고서들이 이런 캐시를 기반으로 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다수 존재하고요. 특히 또 우리 자본 비용을 계산할 때 필요한 이자율이라든지 주식의 베타라든지 이런 같은 원천 자료가 다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투하자본 순현금 흐름과 자기자본 순현금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순현금 흐름 중에서 투하자본을 기준으로 한다. 채권자와 그 다음에 주주의 몫을 다 고려한 투하자본의 순현금 흐름이다. 자, 여러분 흔히 이 용어는요, Free Cash Flow to Firm 해서 FCFF라고 하는 용어로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또 자기자본 순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Free Cash Flow to Equity, 주주의 몫으로서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우리가 FCFE라고 하는 지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투하자본과 자기자본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투하자본 순현금 흐름, 다른 말로 Free Cash Flow to Fir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영업이익에 대해서 법인세, 또 흔히 얘기하는 감가상각비나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 그 다음에 영업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순운전 자본의 증감, 또 비유동자산의 증감 부분들을 다 감안한 후에 투하자본 순현금 흐름이 도출이 되는 것이고요. 이 투하자본 순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채권자와 주주 전체 몫인데, 이 중에서 채권자 몫을 차감을 한 나머지 자기자본에 대한 순현금 흐름, 또 Free Cash Flow to Equity, 주주한테 프리하다, 주주에 대한 가용현금 흐름, 그 다음에 여유현금 흐름,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용어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었지만 투하자본 순현금 흐름을 사용했을 때는 분모로는 반드시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WACC,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기업 가치를 구해낼 수 있고요. 자기자본 순현금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비용을 적용시키면 주식 가치를 구해낼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순현금 흐름의 계산 사례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영업 순현금 흐름, Net Cash Flow to Investor Capital, 다른 말로 Free Cash Flow to Firm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영업이익에서 출발해서 영업이익이 된 법인세율을 적용시키고 또 2월 결손금이 있는지를 감안하셔야 되고요. 감가상각비라든지 무형자산 상각비와 같은 이런 비현금 지출 비용을 가산시켜 줍니다. 자, 우리가 순운전 자본을 할 때 영업용, 또 순비유동 자산을 할 때 영업용이라고 하는 이유는 영업과 관련된 항목만 일단 한번 감안을 하고 나서 영업 가치를 구하고 나서 비영업적인 항목은 어떻게 합니까? 최종적으로 별도로 추가적으로 감안을 해서 그것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구한다고 했고,
자, 지금 이렇게 현금 흐름표를 구성을 할 때도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별도로 구성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선 영업용과 관련된 현금 흐름 중에서 순운전 자본의 증감을 보면, 자, 기본적으로 매출 채권, 재고자산, 매입 채무의 증감은 감안했고, 또 뭐 했나 그랬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영업 현금도 일종의 순운전 자본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우리가 재무제표의 재분류라고 하는 테마로서 앞쪽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기타 당좌 자산이나 기타 유동 부채 중에서는 일부는 영업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 활동과 관련된 부분만 여기서 감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비유동 자산의 증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 비유동 자산 중에서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우리 영업용과 관련된 부분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증가 부분만 감안했을 때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죠? 캐펙스라고 하는 용어를 여기서 써서 증가해서 현금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만 감안했었는데, 좀 더 넓은 범위로 보면은 순비유동 자산, 또 비유동 자산 중에서도 순이란 용어를 쓴 것은 여기 부채가 좀 감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순비유동 자산이라고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타 부분에 대한 영업용 자산 부채, 이것은 기타 비유동 자산, 비유동 부채 중에서 또 역시 영업과 관련된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영업용 순현금 흐름, 영업용 순현금 흐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투하자본 순현금 흐름이라는 얘기입니다. 투하자본 순현금 흐름. Net Cash Flow to Invested Capital이라는 얘기고, 다른 얘기는 Free Cash Flow to Firm이라는 용어도 많이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별도로 분리를 시켰는데요. 이 중에서 채권자와 관련된 현금 흐름과 그 다음에 자기자본, 주주와 관련된 현금 흐름으로 구분을 시킬 수 있고요. 우리가 Net Cash Flow to Equity, 자기자본 순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 혹은 Free Cash Flow to Equity라고 하는 개념은 현금 흐름 중에서, 재무현금 흐름 중에서 채권자와 관련된 부분만 감안한 겁니다. 채권자와 관련된 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차입금 중에서 단기 차입금과 유동성 장기 부채, 그죠? 유동 부채 중에서도 우리가 재무적인 현금 흐름과 관련된 부분들, 이 두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장기로 봤을 때 회사채라든지 장기 차입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세후 이자 비용으로 봤을 때, 세후 이자 비용으로 봤을 때 이 부분도 역시 재무현금은 특히 채권자와 관련해서 이자 비용을 세후로 감안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 변동분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순이익을 제외한 이익잉여금의 변동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영업용 현금 흐름도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 비영업용 현금 흐름은 비영업용 순자산의 증감 부분인 초과 현금 부분이 만약 있으면 이 부분을 감안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초과 현금 부분 없이 그냥 간 거고요. 또 단기적인 투자자산, 또 장기적인 투자자산, 이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 이러한 투자자산으로 발생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자 수익이다 라고 했을 때 세후로 이자 수익을 감안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현금 과부족은 반드시 제로가 되는 형태로 이렇게 검증이 된다라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앞쪽에서 우리가 재무제표의 재구성을 통해서 현금 흐름표를 회계적인 목적에서 밸류에이션 목적을 바꿨을 때 최종적으로 현금 과부족이, 현금의 증감이 제로가 된다라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